네, 최근 북한 인사의 탈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주재 북한 고위급 외교관이 또다시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며칠 전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를 감행했는데요. 밖으로는 고위급 외교관들이 잇따라 망명하고 있고 또 안으로는 핵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 안팎으로 복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진무 YTN 객원 해설위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태영호 공사 망명 이후에 또다시 이제 북한 외교관 탈북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주재 외교관인데요. 좀 어떤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블라디보스톡의 영사관에 거기에 아마 무역 담당인 모양이에요. 무역 담당이요. 예. 그 외화벌이 담당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자금을 북한 담당하죠. 무역성에서 이제 우리도 대사관에 이제 뭐 경제부처도 나가 있고 나가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북한은 이제 무역성에서 나가면은 그 블라디보스톡 지역의 외화벌이를 총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죠. 뭐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족들을 데리고 왔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려진 게 있나요? 예, 지금 전혀 알려진 건 없죠. 지금 이게 알려지게 된 게 네. 갑자기 그 북한의 보위부하고 무역성 검열단이 단동을 거쳐서 그 블라디보스톡까지 쭉 갔고 그리고 동북 삼성에 있는 어떤 각종 그 외화벌이를 검열을 시작을 했어요. 그 이제 워낙에 요란하게 이제 검열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자들이나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앞서서 그 7월 초에 상트페테르부르크 북한 무역 대표부에서 또 탈북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 그렇죠. 그때 3등 서기관으로 알려졌었는데 여기보다 직급이 높은 것으로 지금 글쎄요, 이제 전해지고 지금 있는데요. 보니까 공사급은 아니지만 아마 제일 높은 급의 어떤 참사관급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김정은 체제 들어서 지금 외교관이나 해외 주재, 무역 일꾼들의 지금 망명이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국내에 입국한 올해 그 북한 외교관이 태공사를 포함해서 최소 7명이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왔거든요. 소위 상류층이라 불리는 인사들인데 이 망명이 계속되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북한 내부에서 직접 나온 고위 탈북자는 없습니다. 아직은. 직접 나온 고위 탈북자는 없고 그렇지만 이제 바깥에서 이제 외교관이나 아니면 외화벌이 하던 사람들이 탈북을 하는 거죠.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사실 북한 외교관들은 사실 외화벌이를 해서 충성 자금을 바쳐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각종 무역 밀수 같은 걸 하다가 주재국에 걸려가지고 추방당하기도 하고 뭐 그러죠. 이제 그게 뭐냐면 목표액이 있다는 거죠, 연간. 그 다음에 외화벌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충성 자금을 바쳐야 되는 목표가 있죠. 그런데 아마 최근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가 이제 금년 초부터 이제 강화되니까. 그 아무래도 무역이나 밀수 이런 것이 이제 환경이 열악해졌겠죠. 국제적인 압박도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금융 제재라든지 뭐 각종 상품에 대한 어떤 그 거래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액을 달성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저 평양에서는 뭐 거기에 대한 사정을 봐주는 게 없거든요. 소환되면 처벌을 받을 수 처벌받기도 하고 이제 역시 교양받고 교화소 가서 교화소 가서 노동도 해야 되고 또 여차하면은 처형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외화벌이 일꾼들은 비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화를 벌어서 일부 마치고 자기가 착복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게 들통나면은 처형당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결국 어떤 막바지에 몰리게 되면은. 이제 나가야죠. 이제 너 잘못했으니까 들어와라 그러면은 이제 튀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도 하나 볼 수 있고. 작은 문제를 하나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태공사 같은 문제는 조금 다른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외교관들은 자녀를 데리고 나갑니다. 뭐 특히 영국이나 뭐 이런 주요 유럽 국가 가면은 학교가 좋지 않습니까? 애들이 이제 좋은 학교를 다녀요. 근데 태공사 같은 경우는 또 이례적으로 너무 오래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워낙에 이제 유능한 외교관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자녀들도 거기에 오래 있었어요. 그렇죠. 이분이 사실은 어떤 다른 문제 때문에 탈북해야 될 이유는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자녀 문제로 되는데 이 외교관 자녀들이 1년에 한 번씩 평양으로 소환돼 가지고 한 달 정도 사상 교육을 받고 나오는 모양이에요. 한 달 정도. 그때 바깥에서 1년 동안 살다가 한 달 들어가서 생활해 보면은 자녀들이 20살 넘은 자녀들은 북한 실상에 대해서 굉장히 환멸을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27살이면 들어가야 돼, 무조건. 학업을 하다가도 포기하고 들어가야 돼. 그럼 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태공사 같은 경우는 자녀 문제가 가장 크지 않았을까 아마 이렇게 그랬을 분석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고위급 외교관들에 잇따른 탈북 계속 이어지고는 있는데 북한 내부에 지금 주목할 만한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북한 내부에는 큰 변화는 보이진 않습니다. 보이질 않는다. 그런데
그 동안에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탈북자가 줄었거든요, 숫자가. 네. 그런데 그렇죠. 금년 들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왜 고위급 그런 탈북자 겁니까? 말고요. 고위급 탈북자 예, 말고도 탈북자 수도 일반 늘어나고 탈북자들이 있죠.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통제가 느슨해졌다. 통제가 느슨해졌다. 예, 통제가 예. 느슨해졌다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비리 부패가 그만큼 늘어났다. 돈을 받아 먹는 사람이 있고 돈을 주고 네. 빠져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 과거보다 통제가 느슨해졌다. 그러니까 부패가 상당히 많이 만연돼 있다. 그렇게 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 남한에 와 있는 탈북자분들이 자기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부에서 시장 경제가 워낙에 활성화되다 보니까 외부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게 됐어요. 북한 주민들이 과거보다. 네. 그러니까 외부 세계를 동경하고 이 세계를 탈출하는 어떤 그런 탈북자들도 많이 늘었다. 그렇게 본다면은 바깥에서 나오는 징후를 가지고 본다면 내부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체제가 흔들리는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바꿔 그거는 말하면 붕괴 조짐이 있을까? 조금 다른 측면입니다. 조금 다른 예, 측면. 북한이라는 체제는 독재국가의 원래 체제가 독재자와 소수의 지배 엘리트가 결합을 해서 다수의 일반 주민들을 수탈하는 구조가 독재국가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독재자와 소수의 엘리트를 지배 연합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지배 연합 구조가 흔들려야만 독재국가가 붕괴가 됩니다. 대부분의 독재자들이 자기 수하한테 암살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그 핵심 엘리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붕괴되는 경우가 많지. 일반 주민의 민중봉기로 붕괴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최근에 보면은 장성택이 처형당하고 현영철이 처형당하고 그다음에 오금철이라든가 이런 빨치산 후예들이 굉장히 홀대를 받고 있어요. 좌천되거나 뭐 계급이 강등되거나. 그러니까 이 피해 속정 무섭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들리는 얘기에 하면 김정은은 3대째 내려오니까 나는 이제 빨치산들한테 빚진 게 없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기용해 쓰겠다. 이렇게 아버지 세대하고 좀 다른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본인은 합리적으로 유능한 인재를 뽑아 쓰려고 하는 모양을 보이겠지만 독재국가의 속성상 지배 엘리트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태영호 공사의 귀순 이후에 북한 각계각층의 사상 검열이 거세게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상 검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죠. 뭐 일단은 그 보위부가 이제 주관이 돼가지고 그 보위부가 주관이 돼가지고 이제 다 불러들이는 거죠.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생활총괄을 열심히 하고 있냐. 생활총괄하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도에 대한 자기 비판. 내가 그 일주일 동안 내가 김정은 수령에게 충성을 잘 못했습니다라고 비판하는 거죠. 그런 생활총괄을 잘하고 있었느냐, 아니면은 무슨 비리가 있었느냐, 또 주변 탐지를 해가지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생활을 이런 걸 또 관찰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서로 지금 평양으로 들어오는 기차가 지금 10,000원이랍니다. 지방 엘리트들을 평양으로 다 불러들여가지고 엘리트가 사상 검증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정도로 지금 광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최근 그 탈북자 면접 조사를 발표를 했는데요. 김정은 체제 충성도 변화가 주목이 돼요. 저희 그래픽을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해보면은요, 30, 40대 충성도가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2015년 53.3%였는데 2016년에 75%까지 30대 김정은 지지도가 이렇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40대 그 주체 사상 자부심에 대해서 질문을 또 했는데 이건 2016년에 거의 80% 가까이 늘었거든요. 이게 조금 약간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뭐 설문조사라는 거는 연구 방법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 수치를 가지고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샘플이 몇 사람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북한 주민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샘플이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방법론적인 문제는 제가 확실하게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나온 사실만 가지고 지금 현재 북한과 빗대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선전 효과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은이 처음 등장하면서부터 자기 할아버지 흉내를 내고 나왔어요. 그렇죠. 머리도 그렇게 깎고 또 포즈도 그렇고요. 김정일은 대중연설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13년 집권을 하면서 대중 앞에 나와서 연설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김정은은 틈만 나면 연설을 하고 할아버지와 비슷한 모습으로. 또 핵실험, SLBM 이런 거 발사할 때마다 나와가지고 현장에서 같이 보면서 또 이번에 보면 SLBM 쏘고 나서 또
그 기술자들하고 막 껴안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런 장면들. 네. 또 공개석상에서 하는 거 보면은 여군들하고 막 팔짱 끼고 걸어가고 이런 애민 네, 뭐 이런 굉장히, 것들. 예, 그런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이미지를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김정은이 지금 제일 중시하는 정책이 청년 중시 정책입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최근에 탈북한 사람들은 북한에 있었으니까 한 1, 2년 동안 겪어본 그 결과로 아마 김정은이 자기들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라는 네. 그런 인식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어떤 조사를 거쳤는지 우리가 좀 그러니까 다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예. 생각됩니다. 지금 SLBM 잠깐 얘기하셨는데 체제 불안 속에서 사실 북한이 무력 도발에 더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SLBM 지난주 발사가 있었는데 이게 3번 만에 거의 성공에 가깝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멀리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이거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빠르다면 빠를 수 있고요. 예.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빠른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 7월에 처음 지상 사출 시험을 네. 했고 네. 그로부터 1년이 넘어가지고 이제 첫 번째 성공한 겁니다. 네. 첫 번째 성공한 건데 이제 북한 그 SLBM은 기본적으로 구소련제를 모방한 겁니다. 예. 그러면 구소련에서 SLBM을 개발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를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데 구소련에서 SLBM을 개발할 때 지금과 같은 최초 비행 시험에 성공한 이후에 네. 15번 정도를 더 발사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훨씬 더 지난 뒤에야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이 됐죠.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SLBM 그 자체의 완성도 문제도 아직은 안정성이라든가 정확성이라든가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네. SLBM은 기본적으로 핵탄도 미사일을 지향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핵무기를 탑재해야 되는데 북한이 핵폭탄의 소형화 문제 이런 문제 아직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북한이 갖고 있는 잠수함 요번에 뭐 2,000톤급 고래급이라 그러는데 아주 굉장히 원시적인 잠수함입니다. 작전을 하려면 하루에 2번 정도는 떠올라 가지고 물 위에서 공기를 다시 싣고 들어가야 되는 잠수함 거거든요. 자체가, 예. 그건 굉장히 탐지하기가 쉽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 기술, 핵폭탄 탑재 기술, 경량화 그다음에 기술, SLBM 예. 미사일 자체 기술 네.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놓고 봤을 때 북한이 명실공히 핵탄도 SLBM을 부착해서 실전 배치하기에는 배치하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할 것이다. 필요하다. 사실 그 발사하자마자는 뭐 갑자기 다 깜짝 놀라서 네. 올해 말, 뭐 1년 안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오늘 또 미국 쪽에서 2년 정도 걸릴 거다. 예, 저도 그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근데 핵탄도 예. 미사일 SLBM이 되려면은 네. 몰라 그거보다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더 생각합니다. 걸릴 수도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박사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대응 체제는 잘 돼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대응책은 예. 북한의 위협이 없는데 우리가 대응책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강화하고 이제 하니까 우리가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하는데 미사일 방어 체계가 처음에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이게 좀 불안전하다. 그러면 사드 체계를 하나 더 보태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 보자. 네. 이게 이제 지상 발사 미사일에 대한 대응책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작년부터 북한이 SLBM을 본격 개발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북한의 SLBM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네. 대비책을 이제 강구해 나가는 거죠. 예. 지금까지 돼 있는 게 안 됐다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예. 위협이 없는 위협에 우리가 뭘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이제 위협이 없죠. 이제 예. 등장을 하니까 그래도 우리 핵 추진 잠수함 도입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긴 그렇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잠수함을 타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잠수함을 잠수함을 어떻게 추적할 것이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 예. 그게 바로 핵잠수함이다 이거죠. 예. 핵잠수함을 수중에서 오래 머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또 탐지할 수 있는 범위도 넓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SLBM이 전력화되는 단계까지 우리가 핵잠수함을 구비해서 네. 북한의 SLBM 위협에 대비하자. 대비하자. 이제 그게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최근에 러시아가 남북을 동시에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SLBM 시험 발사 규탄하면서 동시에 한미 그 연합훈련과 사드 한국 배치를 동시에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네. 북핵 문제와 사드 문제를 별개로 인식합니다. 별개로. 예, 우리는 네.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드를 예. 준비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핵 문제 심각하죠.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드 문제는 북핵 위협에 대비한다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세계 전략 또는 동아시아 전략, 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별개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국가는 두 개를 동시에 비난하는 거죠. 그렇지만 네. 우리는 우리 안전을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는 거니까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